뉴스세트 3부로 이어갑니다.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의 피살과 이에 대한 보복 예고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도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기습작전을 설계했던 시나르를 하니의 후임으로 지명하면서 대이스라엘 노선은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TV 연설에 등장한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لذلك يودنا آتي إن شاء الله يودنا آتي قويا مؤثرا فاعلا وبيننا وبينهم ما زالت الأيام والليالي وننتظر الميدان. TV 연설이 시작되기 직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저공 비행하면서 도시 전역을 굉음으로 도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주둔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히암 지역도 공습했고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에 다수의 드론을 발사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요르단강 서안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המסר הראשון שלי אליכם זה צבירת יכולות, הגנה והתקפה בכל התחומים.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피살된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지명했습니다.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온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작전 설계자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와 레바논 외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며 중동의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طلبنا ودعوتنا للأمم المتحدة والقوى الدولية لبذل كافة الجهد وممارسة كافة أشكال الضغط لتغليب لغة الحوار. 미국 역시 카타르, 이집트 수반과 통화하며 확전 방지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 영토에서 이뤄진 하마스 1인자 암살에 따른 이란 측의 보복 공격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대응이 시작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중동 지역 폭력 확대를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긴장 완화의 가능성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란을 장려해달라고 중동 지역 파트너들에게 요청했다며 긴장 완화와 휴전합의 도출, 인질 석방을 위한 대화를 계속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백인 남성 주지사인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골랐습니다. 강경보수 색채가 강한 트럼프 벤스 조합에 해리스는 진보의 선명성을 강화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한 건 다크호스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였습니다. 중산층을 위해 싸워온 월즈의 이력이 인상 깊었다며 친서민, 친노동 성향을 높이 샀습니다. 월즈는 일생의 영광이라며 부통령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모든 걸 걸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리스와 같은 1964년생인 월즈는 6.25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군에 입대한 뒤 사회에 나선 풋볼 코치를 겸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육선 하원의원을 거쳐 주지사 도전에도 성공했지만 야구 모자에 티셔츠를 즐겨 입으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저격수를 자임한 월즈는 최근 방송에서 쓴 괴상한 트럼프라는 표현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처럼 번지게 했습니다. And these guys are weird on how they frame it. They are obsessed. And I said it the other day, the He-Man Woman Haters Club. I don't know where this is coming from. 낙태권 옹호와 성소수자 권익 보호, 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월즈의 합류로 강경 보수인 트럼프 벤스 조합과 더욱 선명한 대비를 이룰 전망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을 지키기 위한 카드로 읽힙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땡큐라는 글을 남기며 핵심 경합주 출신의 중도층 확장이 가능한 셔피로가 지명되지 않은데 안도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인 벤스는 민주당이 더 위험하고 과격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He's been one of the most far-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But I think that what Tim Walz's selection says is that Kamala Harris has bent the knee to the far left of her party, which is what she always does. 해리스 부통령이 진보 성향이 뚜렷한 월즈 주지사를 고른 건 극단적 좌파라는 트럼프 공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반려동물 미용사가 미용 도중에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CTV에는 당시 장면이 담겼는데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동물 학대 여부를 조금 더 예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보는 Y,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 미용실. 미용사가 강아지를 들어올리더니 연달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강아지를 이리저리 휘두르더니 목을 잡고 벽에 여러 번 강하게 밀칩니다. 이후에도 강아지를 높이 들어 내려치는 장면이 수차례 CCTV에 잡혔습니다. 깨갱거리는 강아지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미용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강아지 눈이 충혈된 걸 본 주인은 학대를 의심해 병원에 데려갔고 양눈 출혈과 목 북부 염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5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 손길이 닿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미용실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게 견주 설명입니다. 결국 강아지 주인은 미용사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러 번을 제가 이제 뭐 짧게는 10초부터 많게는 한 1분, 1, 2분 정도를 쭉 캡처를 했는데 요거는 이 업계에서 저희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도 좀 더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30대 애견 미용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자신을 물었다며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개가 반항해 제지하려 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강아지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다수 포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저항하면서 물려고 하는 강아지를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로 학대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강아지 주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사 자료를 다시 훑어본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고의성 유무를 더 예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견 미용사가 강아지를 붙잡는 정도를 넘어 필요 이상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런 경우 고의적인 동물학대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어떤 견주가 이 정도의 폭력을 용인을 하면서 동물 미용을 맡길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 강아지를 제압하는 정도로 정당한 적절한 수단이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강아지 주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늦은 밤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차량의 추돌 사고로 차선 전체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 구급차와 임시천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 높이만큼 긴 사다리가 동원돼 연신 물을 퍼붓고 소방대원들은 구급차에서 들것을 꺼냅니다. 하얀 옷 입은 여성분을 베드에 실고 가시고 그러거나 좀 있다가 파란 천 같은 거에 싸서 사람을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한 끝에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 골목길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건물 외벽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늦은 밤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일가족 3명 가운데 10대 남매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40대 어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집채만한 트럭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세제 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20여 분 동안 창원 방면 편도 2차선 도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경주시 관성 해수욕장에서는 30대 피서객이 실종됐습니다.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부표 인근에서 발견된 남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전기차 주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만 발화점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일부 아파트 차량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방화벽 등을 통한 분리가 필요하고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전기차 차주는 각서를 쓰고 주차해야 한다, 충전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걸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전기차 차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없을 뿐더러 진입금지는 권리 침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전기차 화재, 전문가들은 과충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대책 중에 하나가 과충전 예방입니다. 예. 근데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30만 개 완속 충전기에는 과충전 예방 장치가 없습니다. 아예 지하 충전소에서 충전기가 전기차의 충전을 80에서 90%만 충전시켜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8월 7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쿠팡이 오늘부터 기존 와우 멤버십 회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로 결제 시기가 돌아오는 회원들은 인상된 회비를 내야 합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기로 한 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이 회원 수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 정부가 비축해놓은 배추와 천일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과 내일 온라인 도매 시장에 비축 배추 194톤을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 배추 가격은 한 망에 8,383원인데 정부 비축 배추는 6,759원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후보자로 선정된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오늘 매각 주체인 대한항공과 인수 계약을 맺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서 체결 이후 연내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최종 심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가을 축제에서 여름 축제로 변신할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무료 공연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라가명과 익산 나바위 성당,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광장 등에서 무료 공연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식단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저열량, 저나트륨 등을 홍보하는 제품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하는 52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무려 71%가 표시 성분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입니다. 식단이 다양한 데다 영양 성분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에 대해 영양 성분을 조사했더니 10개 중 7개 꼴로 표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저염, 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 표식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영양 강조 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52개 중 70%가 넘는 37개 제품이 표시와 달랐고 저열량, 저나트륨 등 건강식을 주장하는 제품 33개 중 12개의 영양성분은 표시보다 수치가 높았습니다. 특히 열량이 낮다고 홍보한 제품 9개 모두 기준을 초과해 최소 3.5배에서 많게는 5.9배나 열량이 높았습니다. 당류 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50개 중 절반이 넘는 26개의 당분 함량이 기준을 넘어섰고 4배가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실제 영양 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제품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제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표시된 것보다 무려 4배가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 영양 성분 함량이 표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당뇨나 고혈압 환자와 같이 특정 영양 성분의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 저열량 저나트륨 제품이라는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시락을 건강식인 듯 광고한 사업자에게 내용을 바꿀 것을 권고하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구독형 도시락의 식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증시가 워낙 이슈여서 뉴욕 증시 먼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개월 만에 일제히 상승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는 0.76% 전일 대비, 그다음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4%, 1.03% 상승을 했습니다. 예. 특히 전일 폭락을 했던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 역시 3.78% 뛰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모에서 메타도 3.86%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날 그 낙폭이 지나치게 과다했다라는 심리에 의해서 다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뭐 3대 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최근에 오르락내리락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의 전조 증상으로 보십니까? 저는 위기의 전조 증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다시 미국 주가가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2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일본 증시가 낙폭이 컸었거든요. 전전날 12.4% 니케이 225 지수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0.2%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장됐다는 분석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오스틴 골스비 총재에 따르면 고용 수치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아직 경기 침체로 보이질 않는다. 경제 성장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통화정책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서 다시 증시가 회복이 된 것이지 이게 경제 위기의 전조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추가적인 만약에 데이터가 계속 나오면 모르겠는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워낙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이나 위기감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편이라 그런 것 같은데, 자, 투자자들 롤러코스터에 굉장히 마음도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를 두고서 비교를 하는 군이 2008년에 있었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와 비교를 하는 분석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실업률 경기 지표를 가지고 이제 촉발된 거잖아요.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완전히 다르죠,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이 있었고요. 은행도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금융위기를 촉발한 시스템적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 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나치게 시장의 전망치보다 안 좋아서 제조업의 중간재를 구매하는 임원들이 보기에는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대두된 점.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4.3%로 시장의 전망치보다 올라가는 것. 네. 이렇게 된 것들 실업률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수 소비 여력이 줄어들죠. 실업자가 되면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수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좀 경착륙, 경기 침체, 하드 랜딩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포. 거기다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에 부진하면서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 해서 일부 이제 투매를 하려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겹쳐져서 나온 건데 실제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경착륙을 전망할 만한 근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실업률 4.3%라는 것도 미 연준이 장기 평균 실업률이라고 하는 4.2%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미국의 그동안에 축적돼 있던 초과 저축이 다 소진이 되면서요. 소비자들도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이민이 풀리면서 이민자들도 미국으로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에 참여한 요인으로 그동안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기 전망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나 위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 GDP 포캐스트를 하는 GDP Now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2.8%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경착륙이 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본격적인 시장이 반등하려면 시장의 불안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왜냐하면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정말 뭐 실업률이 급등을 한다든지 네. 뭐 경기가 경착륙을 할 만한 조짐이 보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은 4.3%라서 장기 평균 실업률 수준, 완전 고용의 기준으로 보는데요. 네. 4.2%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연준이 되게 중요한 물가 지표로 보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도 2% 중반대라서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네. 갑자기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고요. 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FOMC 미팅에서 빅컷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0.5%포인트 인하.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그 고용 지표나 경기 관련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빅컷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흐름세를 좀 반전시킬 만한 다른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미국의 다른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좋게 나온다든지 시장의 전망치를 충족시키게 되면 그때 이제 일희일비 차원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요한 것은 8월 달에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제 총재가 아마 이제 발언할 겁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다음 FOMC 미팅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이고 그거를 좀 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최근에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건데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 반전 카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제 중동 지금 위기도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 결국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또 그에 대해서 여파가 좀 큰 것 같은데 증시 상황 앞으로 어떨까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제 미국보다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사실 산유국인 동시에 이제 원유를 수출까지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를 전량 수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타격이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서서히 이제 경기가 둔화될 조짐, 이제 연착륙은 할 거니까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대중 수출 못지않게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면 대미 수출도 타격을 받게 돼서 수출의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좀 더 불확실성이 큰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좀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당분간 더 변동성도 커지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나오면 급등했다가 안 좋은 게 나오면 또 급락했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향방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 측에서 지금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2심 판결에서 사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불리하게 나왔던 근거를 갖다가 반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가서 SK그룹이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SK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바가 있어서 재산을 분할해야 된다라고 한 논란이 됐거든요. 이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게 실제로 흘러들어가는 거인 게 맞는지 그때 근거로 제시했던 약속어음이랑 메모 같은 것들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SK그룹이 성장을 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다라는 근거도 과연 맞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따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산 분할 산정 근거였던 것들이 일부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1원으로 했다가 다시 1,000원으로 올려서 계산하고 주당 100원으로 했다가 1,000원으로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을 했죠.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류가 있었다. 이런 것을 지금 치열하게 다툴 예정입니다. 자, 굉장히 다툴 부분은 많고 이제 마지막 3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 측은 결국은 초와 변호인단 꾸리는 것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변호인단에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감사원장 출신의 이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 영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3심 재판이 또 되게 양측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같은 경우는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변호인단으로 영입을 했는데 사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가정법원장도 지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역임을 했고 그래서 법조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직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심 변론에서 상당히 좀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SK 최태원 회장 측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변호인단을 영입을 해가지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뭐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판 결과가 우리나라 재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만약에 2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요. 사실 지금 최태원 SK 회장의 SK 주식 지분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지금 넘겨야 될 상황입니다. 현금으로 그 재산 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SK주가 일종의 지주회사라서 최태원 회장이 SK주를 지배함으로써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인데 SK주의 주식 지분의 절반에 상응하는 것이 만약에 현금 마련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SK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사태는 사실은 오너 리스크에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혼 소송을 가게 돼가지고 뭐 외도를 했다 이런 걸로 비롯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초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다른 이제 재계에도 큰 시사점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계 이슈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지난 장맛비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칫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녹조까지 빠르게 확산할 수가 있어서 쓰레기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청호 상류입니다. 호수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떠밀려 왔습니다. 굴착기가 호수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려 화물차에 싣기를 반복하지만 호수 위에 떠 있는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등이 대부분이지만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까스로 막고 있는 건 길이 1km에 가까운 대형 차단막. 차단막에 가로막힌 쓰레기를 배를 타고 나가 그물에 묶어 육지 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걷어들입니다. 청풍정 있는 쪽하고 합쳐가지고 한 4군데가 아직 남았어요. 4군데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 앞에 부분이 일단 치워져야 또 다음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걱정거리는 쓰레기만이 아닙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장맛비에 각종 오염물질이 대청호로 떠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된다면 녹조 발생이 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벌써 대청호 주변 수변은 초록빛이 감돌고 군데군데 녹조가 뭉쳐있기도 합니다. 특히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은 치수탑 인근에 녹조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 선박을 투입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녹조만 흡입을 하고 그냥 물로 배출되고. 매년 장마가 지나가면 쓰레기와 녹조로 몸살을 앓는 대청호.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 속에서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쓰레기 수거 작업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연일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대야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곳곳에는 폭우 수준의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가을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바깥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하죠? 네, 오늘 입추가 찾아오면서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며 출근길 무척 후텁지근하고요. 한낮에도 체감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로 17일째, 강릉은 28.3도로 19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은 열대야가 계속된다면 이번 주말 사이 열대야 연속일수 순위권 안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네, 더위도 더위지만 오늘도 기습폭우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요? 네, 요즘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최고 40에서 60mm가 되겠고요. 특히 경북지방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서철,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호남,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